그동안 정부는 국민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함께 손 맞잡고 총선 기획단 위원님들은 아주 막중한 책임을 이제 졌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를 요즘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하고 그래서 불만 사항 같은 것도 최대한 들을 수 있고 인적 혁신을 이뤄내고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부터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한골 탈퇴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제 박찬주 대장을 정말 귀한 분이라 했던 황교안 대표가 나설 차례입니다.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주 대장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11월 5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고반장, 조금 전에 이제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잠깐 들어봤지만요. 민주당 총선 기획단이 오늘 첫 회의를 열었잖아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바로 총선 기획단의 첫 회의였는데 이기는 선거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로 공정, 혁신, 미래 이렇게 내걸었는데 앞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에 더욱 충실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을 가리켜서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영입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몰라요? 제가 이따 양 반장이 얘기할 거죠? 당황스럽네요. 이따 좀 설명 좀 해줘요. 예. 궁금해서 그래. 갑자기 궁금해서. 신 반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아세안 관련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이제 귀국길에 오르잖아요. 그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면서요? 일단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은 안 한다는 거 안 같고요. 한다는 얘기죠? 네, 고반장 왜 얘기를 안 해요? 수줍어서 못했다고 예, 합니다. 예. 좋아요. 그 네. 태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대신에 참석을 한 오브라이언 대각관 보좌관이 있는데 네. 이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친상을 위로하면서 네. 그 모친이 흥남철수 때 피나왔을 때 이야기 기억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는 자세하게 썼어요? 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고반장하고 민주당 총선 기획단 얘기를 했고요. 그 아까 제 영상에서 잠깐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발언이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였죠. 친박계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이 오늘 영남권 그리고 서울 강남 3구 등을 지역구로 한 3선 이상 의원들은 용퇴하든지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지금 강남 3구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을 포함해서 홍준표 전 대표,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까지 다 아울러서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체급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는 이들이 현재 안전하게 영남권에 출마하려 한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 파다하잖아요. 아마 김태흠 의원이 좀 여론을 반영해서 저런 발언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당사자들이 응할지는 알 수 없는 얘기죠. 네. 자, 어제 아베 일본 총리와 11분간의 깜짝 만남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태국 방콕을 떠나기 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요. 아베 총리와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첫 대화를 한 거니까 당연히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어제 오늘 나온 일본 정부 관계자와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요. 어제 만남에 대해서 아주 크게 후한 평가를 내리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원론적 입장 교환 외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소방헬기 추락 사고 관련해서는 오늘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걸로 추정된 실종자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요, 제가 바로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말재를 들어보면서 총선 채비에 들어간 여야 정치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의 한국당 영입을 둘러싼 논란과 오늘 국회 정보위 법사위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에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도 열었는데요. 그리고 두 당뿐 아니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소수 정당들 역시 총선 채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총선 준비에 나선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바야흐로 총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내년 4월 선거인데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정치판 또 이 국회의 시간은 실제보다 더 빠르게 흐릅니다. 이미 국정감사 마치자마자 현역 의원들 지역구 민심 잡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하는 예비 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내년 총선을 기획하는 총선 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조직입니다. 사실상 당을 총선 체제로 전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획단 구성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우선 두 당 기획단 구성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민주당은요, 모두 15명으로 기획단을 꾸렸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소병훈, 백혜련, 윤관석, 금태섭, 재윤경, 강훈식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 청년문화포럼 회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성과 청년 비율 각각 33%, 27%입니다. 자, 한국당도 이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해서 모두 12명으로 기획단을 꾸렸습니다. 이진복, 추경호, 김선동, 박덕흠, 홍철호 의원 등 현역 의원과 또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 김우석 상근 특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대부분 남성 현역 의원 중심으로 기획단을 꾸렸습니다. 여성은 전희경 의원 정도가 지금 눈에 띕니다. 자, 총선 기획단에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고 청년층이 있느냐 없느냐 보기에 따라선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엄연히 총선을 기획하는 조직 구성인 만큼 여성과 청년층 비율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당장 두 당의 총선 기획단 구성을 놓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자 언론의 평가도 확연히 갈립니다. 한국당 총선 기획단 여성 1명, 2030은 0명, 민주당과 비교돼 친황 싹쓸이 한국 총선 기획단, 여야 총선 기획단 다 돌렸지만 극명한 대비 등등. 자,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 오늘 관련 발언 분위기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의 위원 중에서 여성이 5분이고 청년이 4명으로 이제 구성돼 있어서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총선 기획단만 발표해서 그 범위가 많지 않고 또 다양한 분들이 섞이지 않아 같이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총선 공약단 출범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적절한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 포함된 현역 의원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금태섭 의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최근 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까지 조 전 장관 임명 반대, 공수처 설치 반대 등등 이 민주당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 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자, 이랬던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 포함되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다양성, 확장성을 상징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금태섭 의원의 합류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 인선을 보니 섬뜩하다. 강경파, 온건파, 주류, 비주류, 청년, 여성 등을 두루 아우르는 인선도 그렇지만 유독 금태섭 의원이 눈에 띈다. 확장성을 고려하면서도 당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려는 민주당의 한 수이며 어떤 인재 영입보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영 작가는요. 공수처를 반대하는 금태섭을 앞세워 문 대통령 중간평가니 표를 달라고 한다면서 국민들이 웃음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당사자인 금태섭 의원은 짤막하게 이렇게 총선 기획단 합류 소감을 밝혔습니다. 총선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한국당 외에 다른 정당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까지는 정의당이 가장 활발하게 총선 준비 매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입당에 이어 어제는 이병록 예비역 해군 준장이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정의당만이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국방태세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본신을 다하겠습니다. 전쟁 위협이 없는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 번영을 향한 정의당의 여정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앞서 권영국 노동인권 변호사, 김조광수 영화 감독,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 등도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서 발언하실 분, 또 장애인을 대표해서 발언하실 분, 또 성소수자를 대표하실 분, 또 이주민을 대표하실 분들을 저희가 발탁을 한 것입니다.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은 당장 당내 정리 그리고 창당 등이 우선인 상황이죠.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총선 체제 전환, 선거 경쟁 본격화. 네, 총선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하고 대한신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신당 창당이라든지 당내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총선 체제로 가긴 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벅찬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총선 준비할 그럴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 많습니다. 바른미래당 사실상 분당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총선 준비도 각각 따로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어제 이 문병호 전 최고위원 탈당으로 생긴 이 빈자리 최고위원 자리를 김관영 전 원내대표 임명을 했습니다. 재정비에 나선 거죠. 자, 새 인재를 널리 영입해서 당의 분위기를 일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포부를 내놓긴 했습니다. 이 비당권파인 변혁 측은요. 바른미래당 탈당, 신당 창당 조만간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대한신당 측은 당명, 당색을 확정을 하고요. 오는 17일에 이 창준이를 띄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까 제 영상도 봤지만요.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을 어제 구성하고요. 오늘 바로 첫 회의를 가졌잖아요.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요. 이기는 선거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하고 우리 당으로서도 재집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호중 총선 기획단장은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강렬한 요구를 수용해서 공천 과정에서부터 혁신적으로 준비하겠다.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 기준도 더 강화하겠다. 최근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낸 바 있는데 우리 후보자가 되려는 분들에게 자녀 입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니까요. 그 야당이 발목 잡지 못하도록 이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라는 조금 전에 이제 고반장이 설명한 대로 그런 발언이 이어졌고요.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바로 총선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뭐 각종 여론이라든지 정치권의 평가를 들어보면요. 민주당이 좀 더 기민하게 좀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많더라고요. 네, 지금 뭐 두 당의 이 총선 기획단 구성만 봐도 확연히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자, 민주당이 여성, 청년, 정치 신인 등을 두루두루 기용을 했다면 한국당은 기존 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획단을 꾸렸는데요. 언론들도 상대적으로 한국당에 박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 평가를 한번 보면요. 여성 역시 전희경 의원뿐이고 청년층은 전무하고 영남에 편중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황교안 대표는 이 총선 기획단이 참신하지 않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총선 기획단은 최소한의 이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이 추후 총선 공약단은 더 넓게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지금 이제 물갈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간이 있어야 사람을 뭐 불러올 수 있는 건데 지금 불가리보다는 영입 쪽에 조금 이제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태흠 의원이 오늘 영남권 또 서울 강남권의 삼선 중진 의원들의 용태론을 들고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흠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 등을 지역구로 한 3선 이상의 의원들은 용퇴를 하든지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 기반이 좋은 지역에서 3선 이상의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졌다면 이 지역에 나오는 말이죠. 대인 호변의 자세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당 대표부터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환골탈퇴하겠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자세요? 대인 호변? 네. 예, 저희가 네.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호랑이로 변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호랑이가 계절이 변할 때마다 털갈이를 하듯이 큰 사람은 항상 새롭게 이렇게 그래요? 자신을 가꾼다. 딴 사람도 몰랐는데 가만히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예. 좋아요. 네. 예, 일단 뭐 김태흠 의원이 말한 그 지역구 이제 대상자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서울 강남 3구, 영남권 3선 이상 의원들 한 15명 정도더라고요. 이종구, 김무성, 유기준, 주호영, 뭐 정가균, 이주영, 여상규 의원 등등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김태흠 의원은 이 원외 전현직 당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도 이 얘기에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영남권 출마 뜻을 사실상 밝혀놓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겨냥한 얘기로 들립니다. 관련해서 김태흠 의원은 과거 지도자급이었던 분들이 정치를 은퇴해서 뒤에서 도와주든가 험지를 선택해서 가야 뭔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이고 그래야 당이 제대로 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죠. 김태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당사자 격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얘기를 하고요. 황교안 대표의 솔선수범을 또 강조했잖아요. 최 반장. 황 대표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황 대표는요, 이 당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한다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하고 또 혁신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요.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내용도 좀 살펴보면요. 어제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죠. 오늘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이 박 의원이 서울 남부지검 청사에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법안 제출을 이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또 물리력을 사용하면서 막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다. 다시는 이런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반면 한국당은 지금 황교안 대표의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죠. 자, 어제 의견서를 제출하러 갔던 이 석동현 변호사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머지않은 시일 내에 출석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곧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국회 예결위 회의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국회가 끝나면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목요일 7일에 출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일단은 한국당 내에서는 다음 주 초 정도를 디데이로 잡는 분위기라고는 하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야 총선 기획단 출범, 총선 체제 본격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또 일본 아베 총리와의 환담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죠.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의 불공정을 해소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시한 주요 13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지금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안,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녁에 태국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서 귀국합니다. 모친상을 치른 후 곧장 이어진 첫 번째 공식 일정이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 RCEP이 타결됐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요.
자, 2012년 11월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시작이 됐고 28차례의 공식 협상과 또 16번의 장관회의 그리고 3번의 정상회의 끝에 7년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했고요.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시장 개방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한 다음 내년 이 최종 타결과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하면 아시아판 유럽연합 EU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규모는 훨씬 더 큰 경제 협력지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 세계 인구의 절반,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입니다. 신남방 정책을 보다 본격화, 가시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네, 세계 무역의 중심추가 자유에서 보호로 후퇴하는 가운데 체결됐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RCEP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세계 경기 하강을 함께 극복해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산하자라고 역설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 규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RCEP은 앞으로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쯤 정식 서명, 또 국회의 비준까지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상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시장 개방이 몇 %가 될지 또 어떤 분야, 어떤 품목이 개방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내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다만 일본은 현재의 자유경제 무역 체계에도 특별한 예외 조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역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 RCEP이 발효된 이후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해법, 한일 정상 간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사진들 정식 촬영단이 아니라 수행 중이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찍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잠시 앉아서 대화를 나누자 이 즉석에서 제안에 성사된 깜짝 만남이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어 통역을 따로 대동하지 않아서 영어 담당 통역관이 배석을 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가 순서대로 오갔고 어쨌든 무려 13개월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 간의 직접 소통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으며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물꼬에 방점을 찍은 청와대와 달리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원론 고수에 무게를 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라고 밝혔고요. 오늘 브리핑에 나선 스가 관방장관, 아베 총리가 다른 정상들과 악수를 하는 도중에 문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빈 소파에 앉게 됐다며 문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했다는 의미를 축소시켰습니다.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 대해선 한국 측의 발표는 한국 측에 물어라 라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자, 당장 한일 관계 개선의 가늠자, 오는 23일로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 협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서도 기류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수출 규제, 그다음에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여튼 해소시켜야 된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하여튼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지막 성과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오랜 적대를 단 한 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북미 정상 간 신뢰는 여전하다라고 강조했고요. 다가올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에 중대한 고비가 될 거라면서 한국이 교량 국가로 거듭나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신 태국에 온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북미 관련 조언도 했는데요. 인내심을 갖고 북한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통해서 문 대통령의 모친상을 위로하는 친필 서명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 좀 느껴지는데요.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이 들려준 모친이 흥남 쳤을 때 피난 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 나는 잊지 못한다라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모친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우선 정리하고요. 이 서울 주요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 아베와 의미 있는 만남, 트럼프는 모친상 위로 서한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요. SNS에 태국 방문 소회를 밝힌 게 있다면서요. 네, 이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에 태국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 방문 소회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독도 헬기 이 추락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고인이 되어 돌아온 대원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가족과 실종자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대원들과 탑승하신 분들을 찾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RCEP,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언급했는데 RCEP 협정문 타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을 열고 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경제 공동체의 길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앞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또 한 메콩 정상회의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이 두 회의의 성공과 아시아가 열게 될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자, 이 깜짝 성사된 아베 총리와의 환담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이 아베 총리와는 이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 모친상의 위로전을 보내준 여러 정상들에게도 일일이 감사 인사를 했다면서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머니가 흥남 철수 때 피난 온 이야기를 기억을 해줬다라면서 실제 그 트럼프 대통령 친필 서한에 보면 문 대통령이 들려준 감동적인 이야기 잊지 못한다. 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는 내용도 서한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13개월 만에 대화를 했죠. 지금 이제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당장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달 말 22일이죠. 22일에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는데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조치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기존의 결정이 바뀌는 일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은 그 정부 내부에서는 재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류도 또 동시에 있다면서요. 네, 아까 들으셨겠지만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이요. 이 사견을 전제로 해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이 지소미아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어제 정부의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정원장도 이 지소미아의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 이해훈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이 서훈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환담을 가진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 두 정상이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 복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 재검토 자체도 결국은 탑다운 방식, 즉 청와대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종료 결정 때도 그랬고 만약 이를 뒤집는 결정을 한다면 역시나 가장 큰 변수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거센데요. 당장 데이비드 스트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소미아는 한미일에 유익하다, 한국을 설득하겠다 이런 주장을 연일 펴왔습니다. 자, 우리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이 압박 고려 대상이다. 이런저런 부탁을 받고 있는데 아직 윗선에서 지침을 받은 것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스티렐 차관보가 이제 오늘 와서 2박 3일간 일정을 소화하잖아요. 내일 이제 강경화 장관도 만나고 아마 지소미아 얘기를 많이 할 걸로 일단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인데요. 어제 정보위 브리핑 중에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12월 중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 내용이 좀 와전된 것이라는 정정 발표가 있었죠. 네,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북한이 올해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해놓은 목표가 있고 국정원은 이를 근거로 북미 정상회담과 그에 앞선 실무 협상을 합리적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날짜를 아예 12월로 잡았다라는 건 와전된 것이라 이 선을 그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어제 보고 내용 중에는 40년간 해외를 떠돌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 김평일 주 체코 북한 대사가 조만간 귀국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친정 체제 구축과 정통성 강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소식으로 좀 넘어와서요.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오늘 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일종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일단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 그 결과를 오늘 뭐 발표를 한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이 학종 합격률이 이 특수 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이런 순으로 서열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역시 확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13개 대학교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과학고 그리고 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역시 특목고인 외고, 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는 9.1% 순으로.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과학고, 영재고의 이 학종 합격률이 일반 고등학교의 2.9배, 뭐 거의 3배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조사 결과 2019학년도 입시에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 또 지원자의 수상 실적, 어학 실적 이런 학종 전형의 기재가 금지된 걸 위반한 사례들이 이 자기소개서 한 238건, 추천서에는 128건 정도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꽤 많네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다라고 적으면 안 되니까 올림피아드에 도전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문구를 자소서에 적는 거죠.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네, 이렇게 우회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런 사례가 한 32건 정도가 있었고 또 어릴 때부터 작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아버지의 이런 말로 시작을 해서 뭐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드러낸 경우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절묘하게 그냥 쓰네요. 네. 또 뭐 지난해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표절 의심 사례도 한 228건 정도가 있었는데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이 표절 자소서에 대해서도 명확한 불이익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만 이 경제 여건별 합격자를 보면요. 수시, 학종과 정시 간의 뭐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회 균형 전형을 제외할 경우에 소득이 낮은 0에서 3구간 합격자는 학종 전형이 12.6%였고요. 수능은 10.2%였습니다. 자, 이를 뭐 소위 유명 대학 3곳으로 좁혀봐도 0에서 3구간 합격자는 학종이 7.7%, 수능이 7.6%로 비슷했다고 하고요. 또 이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지적처럼 뭐 평가 요소와 배점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자, 이를 시정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020학년도 13개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8개 대학이 서류평가요소 배점을 공개하지 않았고 9개 대학이 평가요소 배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평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전임 사정관이 내실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학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네. 자, 해당 학교 교직원 자녀가 합격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면서요? 네,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에 수시 전형에 합격한 경우는 255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모가 소속된 학과까지 맞춰서 합격한 사례는 33건 있었는데요. 교육부는 위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교직원 자녀 입학 사례 등에 대해서 추가 특정 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 뭐 여러 가지 들어온 속보 중에 뭐 안 다룬 내용이 있나 좀 볼게요. 일단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한국인 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이제 몽골 헌재 소장이 받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몽골 헌재 입쪽에서는 그 소장이 아니고 뭐 앞뒤로 앉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몽골 시민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일단 헌재 소장이 국제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돌아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네요. 근데 조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당시 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이제 통역을 담당했는데 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상당히 심한 협박성 발언을 해가지고요. 이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당시 이제 몽골 승무원이 공포에 질려서 한때 통역을 거부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그 저쪽에서는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인 승무원 쪽에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요. 이제 처벌을 원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내일 조사를 하게 되면요. 속보가 더 나올 거니까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학종 실태조사서 다수 편법 변칙 사례 확인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 사실상 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있었던 박 전 대장의 기자회견이 일종의 독이 된 거죠. 바로 그 삼청교육대 관련 언급 말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견했던 상황이었는데 한국당으로서는 부담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장은 그 발언을 사과할 생각이 없다면서 내년 총선 출마 의지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뭐 다양성을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도 존중한다지만 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거 이거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발언 바로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 때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말이죠. 박 전 대장은 물론 한국당의 다른 총선 후보들까지 만약에 입당을 진짜 했다면 전부 곤경에 빠뜨릴 법한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사석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건 농담입니다라고 뭐 전제를 했던 것도 아니고 진심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 폭탄을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버리고 갈 것이냐? 답은 자명하죠.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이랬던 겁니다.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은 완전히 배제가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신혜원 반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당 입당 없던 일로 귀결되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기회는 이때다 재빠르게 달려드는 정당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공화당입니다. 자, 홍문종 대표 박찬주 전 대장에게 전화를 해서 너 내 거 하자 했다는 거죠. 이렇게요. 박찬주 대장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우리 공화당으로 오십시오.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고 김정은 몰아내기, 물리치기, 공산 토벌하기 정책 세웁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우리공화당의 이삭죽기가 성공하는구나. 그래,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니 그쪽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반응들이 막 나오던 찰나 박찬주 전 대장 언론 인터뷰에서 홍문종 대표와 개인적으로 친한 건 사실이지만 방금 들은 그 얘기 덕담처럼 주고받은 것이었을 뿐 우리 공화당은 또 마음의 고향일 뿐 갈 생각은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한국당의 입장에서 출마할 거다. 이 종전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일단 한국당에서도 본인이 어느 지역에든 경선에 참여해서 서로 설령 한국당 국회의원 후보직을 쟁취한다라면 그것까지는 우리가 막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꽃가마에 태워서 이렇게 전략 공천을 하든지 그런 일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국당 후보로 총선 나갈 기회 완전히 닫힌 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자, 하지만 전제가 있죠. 그 삼청교육대 발언 이미 엎질러진 물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죠. 그런데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극기훈련이라고 했더라면 제가 이런 발제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이야 앞서 보신 대로 우리 공화당으로 가면 그만이고 최악의 경우 나 정치 안 할래 하면 상관없다지만 이 논란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 바로 황교안 대표 아니겠습니까? 자, 절대 안 된다는 최고위원들 반대도 지난주에 이렇게 막 물리치고 끝까지 손에서 놓질 않고 있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만 겁니다. 자, 박찬주 전 대장의 이 삼청교육대 발언 황 대표의 이런 이미지만 더 강화시켰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군요. 삼청교육대로 그때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황교안 대표 리더십과 한국당의 위치가 거기다. 그렇기 때문에 오공 검사가 그러한 일을 하는 거다.
자, 물론 이건 뭐 박지원 의원의 개인적인 평가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 소식 오랜만에 또 전해드립니다.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이 전광훈 목사 관련한 입장문을 하나 이렇게 냈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의 최근 이 발언 때문이었죠. 이렇게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뛰어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웅 목사님은 서명한 것만 벌써 50만 개 이상을 서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발언 지금 뭐 교계 안팎에서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순복음교회가 낸 입장문을 보면 이 대통령, 그건 방금 얘기한 그거는 대통령 하야 서명이 아니라 이 동성결혼 반대 서명 운동인 거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이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이라고 그릇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자, 일각에서는 순복음교회가 이런 입장문만 낼 게 아니라 고소장을 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도 하더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짧게 전해드리죠. 미국 소식입니다. 백악관의 연례 행사 중에 하나, 바로 미국 프로야구 그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우승팀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축하 오찬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월드 시리즈 우승팀 다들 아시다시피 워싱턴 DC를 연고로 하는 내셔널스가 그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장면 보시면 이거 뭐야 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America fell in love with the Nats baseball. They just fell in love with Nats baseball. That's all they wanted to talk about. That and impeachment. 이 상황에서도 또 저렇게 자학 개그를. I like Nats baseball much more. 자, 그렇습니다. 들으신 대로 아기상어, 베이비 샤크,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워싱턴 내셔널스에게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노래로 통한다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야구를 아주 열심히 보지는 않는데 워싱턴 특파원에 있을 때는 종종 봤어요. 그냥 미국이 워낙 메이저리그 인기가 대단하니까. 그때는 워싱턴 내셔널스가 만년 하위 팀이었는데 우승까지 했어요. 근데 아까 그 음악은 들었는데 특유의 율동 누가 잘하지? 최 반장? 양반장이 잘하죠. 그 율동 있잖아요. 그 율동도 따라했다면서요 오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동? 제가 올해 42입니다. 그거예요? 네, 이렇게 하죠. 오늘 곧 했다는 거죠, 다? 네, 다 같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율동 자체도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거죠? 좀 연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시킬까봐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래, 아기상어 노래를 듣고서는 매우 파워풀하다, 아주 귀여운 노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워싱턴 내셔널스 구단의 응원가가 됐지만 이 시작은 베네수엘라 출신의 외야수 헤라르도 파라라는 선수 입장곡이었는데, 이 파라 선수가 시즌 초반만 해도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타율이 1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지난 6월 20일 자신이 타석에 들었을 때 나오는 입장곡으로 이 베이비 샤크 이 곡을 선정을 해서 바꿉니다. 지금 율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손동작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 입장곡을 바꾼 그 다음부터 거짓말처럼 이 타격에 불을 뿜기 시작을 했고요. 워싱턴 팀의 성적도 쭉쭉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때부터는 이 노래뿐만 아니라 아기상어의 인형, 아기상어 율동 전부 다 이게 도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좋습니다. 자, 박찬주 전 대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정치권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제도 저희가 특히 양반장이 삼천교육대 발언을 소개하면서 좀 힘들지 않겠냐, 공천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관측을 했는데 일단 영입의 첫 관문부터 지금 좌절되는 그런 분위기죠. 네, 사실 이건 해석의 여지라기보다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초법적인 조치로 이뤄진 국가 범죄였다는 게 사실 역사적인 평가잖아요. 아무리 한국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용납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신군부 시절 자행된 일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육군 예비역 대장이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들으셨겠지만 사과도 또 하지 않았죠. 또 그걸 극기훈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1988년 발표된 삼천교육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요. 당시 현장 사망자는 52명, 그리고 또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97명, 또 정신장애 등 상해자는 2,678명에 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에는 충남 천안 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상 정치 입문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당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인 것 같다 이런 발언을 오늘 하기도 했죠.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지적했듯이 문제는 황교안 대표입니다. 뭐 귀한 분이라고 발언을 해가면서 데려왔고요. 또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는데 상당히 정치적 후유증이 클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뭐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라는 건 결국 영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죠. 다른 당에서 쏟아지는 비판도 비판이지만 문제는 내부에서도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 오늘 SNS에 박찬주 전 대장 지역구 공천도 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곡된 역사인식과 편협한 엘리트주의는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도 없다면서 새롭고 훌륭한 인재 영입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당 지도부는 조속히 이 사안을 종식하기 바란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상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고반장 발제 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제 물갈이 이후의 영입이 순서다, 뭐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당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첫 번째 영입 작업 자체가 지금 이제 뭐 시작부터 뭐 얼그러진 그런 모양새인데 원래 이번 주로 2차 영입이 예정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거가 다 그렇지만 이 영입 인사들의 면면 또 그 면면에 대한 언론의 평가, 세간의 평가가 그 선거의 메시지이고 또 그것이 또 선거 전략인 셈이죠. 자, 지난 6월 13일 그때 한국당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처음 발족할 때 황교안 대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총선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재 기준으로 여성 그리고 또 청년 친화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인재 영입 발표 헤드라인은 전부 박찬주 전 대장이 차지했었죠. 결국 황 대표가 그리는 총선 전략과 실제 영입 인사 면면이 매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셉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지적인 거죠. 네, 일단 뭐 보도로만 판단하자면 이번 주 예정된 2차 영입 발표 자체가 연기되는 분위기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는 박찬주의 망언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왜 구시대 인사를 1호 인사로 영입을 하고자 했는지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했고요. 박 전 대장의 생각과 황 대표의 생각이 같은지 거듭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갑질이 권리인 줄 아는 박찬주, 이런 인사를 영입 인재 1호로 데려온 한국당 역시 과거 지향적 퇴폐 정당답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아까 저보고 연기하고 있냐고 한 거는 비난한 거죠? 비난한 거였죠?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소리가 잠깐. 네. 좋아요. 네. 자, 그리고요. 지난주 청와대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강기정 정무수석의 뭐 일종의 고성이죠. 행동을 둘러싼 야당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정치권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고성을 지르며 뛰어든 강기정 정무수석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라면서 저는 이런 정무수석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를 모욕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도 했는데 아직 이런 요구에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유감이다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대화 채널의 가동 중단도 경고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정무수석은 사실은 청와대를 대표해서 야당과 밀접한 대화를 해 나가는 자리입니다. 강기정 수석 문제로 인해서 그 3+3 회의체도 일단 당분간은 조금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야당의 반발 강도가 세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강기정 정무수석을 정쟁수석이라고 비판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하는 대로 이 강기정 수석을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 이후로는요. 지금 3당이 합의 처리해야 하는 이 경제 민생 법안 협상이 이 강기정 수석의 버럭질 때문에 중단돼 있는 상태라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도요. 강 수석이 경솔했다는 얘기가 좀 나왔다면서요? 네, 의총을 끝나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강 수석의 답변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라는 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양 반장 오늘 예결위에서도 지금 얘기했던 강기정 수석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요? 예,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일단 오늘이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는 뭐 비경제부처다 보니까 청와대도 해당이 된답니다. 평소 같으면 노영민 비서실장과 또 관행적으로 강기정 정무수석도 이 부별 심사에 참석을 해야 한다는데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이건 무단 불참 아니냐, 강기정 수석 사퇴에 관한 질의를 내가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불참하면서 질의권을 봉쇄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일단 뭐 대신 참석한 사람이 김상조 정책실장인데 김상조 실장은 대통령 순방 중에는 원래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대신 왔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한을 12월 3일로 지정을 해놨는데 사실 11월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야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강기정 수석 문제가 정기국회 마지막, 그러니까 막판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얘기했던 예산 문제라든지 패스트트랙 법안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속보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박찬주 국민 관점서 판단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 전용 논란이 불거졌던 대법원장 공간 리모델링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국회 의결 없이 4억 7천여만 원을 무단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호화 공간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은 법원행정처는 전임 대법원장의 책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에 주의를 주면서 앞으로 내실 있게 회계를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 국회 정보위 법사위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공관. 자, 사전적 의미로는요, 정부 고위 관리가 이 공적으로 쓰는 저택을 의미합니다. 자, 이 공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국회 발제에서도 보신 것처럼 본인은 갑질이 아니라 지시였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박찬주 전 대장의 논란도 이 공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말씀드렸듯 공관은 고위 공무원에게 공적으로 쓰라고 특별하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박 전 대장은요, 이곳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자, 물론 공적으로 쓰는 곳이지만 또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부하들을 불러 밥도 먹고 격려도 하면 좋은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박 전 대장 아들이 이 친구들을 불러 이 바비큐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공관병들에게 심부름까지 시켰다라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공분을 사게 한 건데요. 그러나 박 전 대장 이렇게 해명합니다. 그 아들 친구들이 이제 공군 병사들입니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친구들도 왔어요. 여자 친구가 아니라 이제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 같이 우리 공관병들하고 같이 바베큐를 한 겁니다. 같이 도와가면서 거기 온 여자 애들하고 또 우리 공관병들하고 같이 친해져 가지고 서로 또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 파티를 위해 공관병들이 일방적으로 서빙만 한 게 아니라 함께 먹으며 즐겼고 공관병들이 자연스럽게 참석자들과 어울렸다라는 겁니다. 자, 군대에서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싶지만 이 박 전 대장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논란이 일고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자, 어디냐면요. 자, 이곳은 대지 면적 681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206평 정도 되고요.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또 5m 이상의 담벼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밖에선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와대에서 700m,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등 권력의 심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바로 기무사령관 공간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보안사를 맡은 박준병 사령관 시절인 1982년 국방부가 사들인 이 건물은 대대로 사령관 공관이었습니다. 하나회가 척결되기 전까지 이곳에 살던 사령관 6명이 사성장군으로 진급했고 일부는 전역 후 장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난해 9월 기무사가 해체되고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남영신 초대사령관이 새 출발을 하겠다. 이 공간을 국방부에 반납을 합니다. 자, 국방부는 그 이후에 서울시 그리고 이 기관장의 공간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그리고 통일부에 이 건물을 사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지만 모두 이렇게 사양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과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기관의 건물을 정부 부처가 이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이 부담이었을 겁니다.
자, 결국 국방부 이 건물 민간에 팔기로 했습니다. 자, 현재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조만간 감정평가를 거친 뒤 공개 경쟁 입찰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사실 원래도 이 집은 기아 자동차를 설립한 김철호 회장이 사용하던 것으로 1982년 국방부가 사들였던 건데요. 37년 만에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그럼 과연 어느 누가 또 이 집을 사들일지 궁금한데, 자, 그런데 현재 이 건물 공시지가 46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훨씬 웃돌 것으로 분석이 되죠. 지난 2014년에도 국방부가 7억 5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모델링 문제로 지금 논란이 불거진 공간이 하나 있죠. 바로 대법원장 공간입니다. 이 법원행정처는 201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법원장 공간 보수 비용으로 15억 5,200만 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재부와 국회 너무 많다. 5억 5천만 원을 깎아 9억 9,9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죠.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만 들여 리모델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 법원행정처는 보수공사 입찰을 공고하면서 16억 7천만 원을 배정하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보다 6억 7천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인데, 그럼 이 오버된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 제기가 됐고,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활동 지원비 중 일부를 대법원 근무환경 개선 명목으로 재배정해서 사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렇게 돈 쓴 것에 대해서 불법 이용 전용이라고 인정하십니까? 38년 되는 건물을 아니요,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38년 된 거를 아무튼 리모델링 필요해서 했는데 원래 목적도 내부 공사를 한다라고 처음에 국회에다 보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은 다 외관에다가 고급 석재를 붙이고 창호를 고치는 등 외관 공사만 하셨어요. 자, 결국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감사원은요, 법원행정처가 과다하게 책정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래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심 충실화 예산, 그리고 법원시설 확충, 또 보수 예산을 각각 기재부 장관 승인, 그리고 국회 의결 없이 썼다며 주의를 요구했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전임 대법원장 시절 책정된 예산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예산 전용해서 공간 꼭 그렇게 좋아야 되나요? 그 대법원장 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사업비가 예산 아니 설명하시지 마시고 네. 잘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 대법원장님은 2017년 9월에 취임하셨는데 그 아니 이전에 그러면은 이미 결정이 지금 우리 전임 법원장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단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 부분 잘못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고요. 자, 예, 그렇게 일단 하지 그 마시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깨끗하게 하십시오. 예. 네, 오늘 제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법원장 공간 개보수의 재판 개선 예산 무단 전용입니다. 네, 대법원장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요, 4억 7천여만 원을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고요. 법원행정처는 전임 대법원장 때 이미 책정됐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요. 지금 야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다면서요. 네, 감사원의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보수공사 예산이 깎이자 사실심 충실화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과 법원 시설 확충 및 보수 용도로 편성된 예산 중 일부 등 다른 예산에 편성된 총 4억 7천만 원을 가져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간도 관사에 준하는 시설물이므로 이 법원 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의 예산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간 리모델링 사업 예산과 법원 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 예산은 서로 다른 항의 예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예산 불법 전용을 지적하면서 특히 석재 공사 비용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외국산 고급 석재 들여와서 붙이는데 8억, 인테리어 하는데 3억. 이건 정말 국민의 눈물이고, 억대를 들여서 벽지 붙이고 인테리어 붙인 거, 이거 정말 백성의 국민의 고혈입니다. 법원 행정처 탓하고 그 뒤에 숨지 마시고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법사위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죠.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의 해명은 아까 좀 들어본 바가 있고요. 그 법사위에서요, 법무부의 새로운 공보 준칙 관련한 논란도 컸는데 야당의 비판이 나왔죠.
예, 일단 야당에서는요, 조국 전 장관의 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형사사건 공개 금지 이 훈령 제정에 나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맞춤형 훈령 제정에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호수 법무차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배제하려고 모든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이 대검찰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뭐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뭐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검찰 출입 기자가 오보를 낼 경우에 뭐 출입 제한을 하겠다는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한국당 정점식 의원 이거 독소 조항이다.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보 출입 제한 규정은 언론한테 검찰의 전문 공보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서라. 기자는 취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검찰 공보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 사람이다. 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보 출입 금지 부분에 관해서 판단 주체가 누굽니까? 검사장이죠. 검사장과 검찰총장으로 예, 검사장과 검찰총장인데 왜 그 보도를 하게 된 경위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장이 주체가 돼가지고 출입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완전히 독소조항이다라는. 네, 지금 이제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김호수 법무차관이 조금 전에 나왔듯이 이제 오늘 법사위에 출석을 했고요.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김호수 차관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의원이 그렇다면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관련해서 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호수 차관이 법무부에서 이제 훈령에서 지금 논란이 됐던 저 조항을 빼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는데 아무튼 김호수 차관 역시 이제 국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는요, 검찰과 정부 부처 간의 진실 공방 모양새로도 번지고 있는 타다. 그러니까 승합차 호출 서비스죠. 타다 관련 논란도 지금 상당히 비중 있게 거론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8일이죠. 이 타다 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그러자 정부 측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성급했다 이런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에 검찰이 우리 정부와 협의 거쳤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국토부는 협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검찰이 지난 5월과 7월에 타다라는 이름을 적시해서 국토부의 법률적 의견을 물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국토부는 뒤늦게 검찰이 보낸 공문에 타다가 명시가 돼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타다가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지 등을 물어봤을 뿐이지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었다 이런 해명을 또 내놨고요. 자, 관련해서 법사위에선 검찰이 왜 타다를 기소할 것이라고 통보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자, 김호수 차관 수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사건 처리와 정부 정책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관계부처에 통보 안 해줬어요? 구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권한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어서 그 내용을 다른 부처하고 공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게 서툴러요. 그러니까 저는 타다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정부의 혼선을 보면은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네, 타다 기소 관련해서는요, 검찰이 국토뿐 아니고 업무를 관장하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에도 의견을 구한 사실이 또 알려졌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놓고서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자, 지금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검찰이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타다와 관련한 기소 방침을 논의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검 또한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 타다 사태와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이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 김우건 법무부 기조실장은요, 법무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쯤에 이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눈 건 사실이지만 이 기소 방침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진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군인권센터에서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저희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다룬 바가 있는데 오늘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최종 계엄 문건이 따로 있다는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지난해 청와대가 계엄 문건을 공개했었는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계엄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공개했던 건 가짜 최종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엔 총 21개 항목이 있었지만 하 의원이 입수한 최종본 목차에는 9개 항목이 빠졌습니다. 하 의원은 최종본에 남아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모두 빠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실제 계엄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기무사가 평시에 작성하는 계엄 문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겁니다. 청와대는 최종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들을 속였다. 이건 대통령이 가짜 최종본 공개해놓고 아직까지도 은폐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최종본을 공개해야 됩니다. 노영민 실장은 제가 우정위에서 질의도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위증을 한 거예요. 최종본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얼버무렸 했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요. 방금 들으신 얘기에 대해서 군인권센터는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한 저 문서, 최종본 아니고 정권이 바뀐 뒤에 서둘러 수정된 문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 군인권센터는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걸로 알려진 그 2017년 3월 3일 작성이 돼가지고 얼핏 보면 이거는 장관 보고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이 최종 수정 일자가 2017년 5월 10일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이 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이 훈련 2급 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군인권센터의 반박에 대해서요. 또 하태경 의원이 재반박을 했다는 그런 또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 하태경 의원실도 군인권센터도 청와대 공개 문건은 진짜 최종본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글쎄요, 뭐 또 군인권센터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양상이네요. 자,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한 속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흘 만에 검찰청에 나왔어요.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 교수가 오늘 오전부터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구속 수감된 이후 5번째 조사고요. 검찰은 그동안 총 6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 정 교수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2차례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 교수가 오는 11일에 구속 기한이 끝나는데 그 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정 교수는 구속 전후 특별한 진술의 변화가 없고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검찰은 진술 이외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강원도 양구군에서요. 육군 수리온 헬기가 이륙했다가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리온이 그 반장들도 기억할 거예요. 지난 7월 경북 포항에서 추락 사고가 났던 그 마린온의 원형이죠. 네, 그래서 지금 육군에 따르면요, 그 수리온 전체에 대해서 전면 운항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수리온은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탑승했던 그런 헬기죠.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네, 타다 관련한 걸로 잡겠습니다. 타다 기소에 검찰 국토부 청와대 책임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생방송 투표 조작 논란을 빚고 있는 엠넷의 프로듀스 X101. 그동안 경찰이 전방위로 수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제작진 중 일부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제작자인 안모 PD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특정 소속사에 혜택 준 혐의 갖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작사인 엠넷도 앞으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시청자와 팬, 출연자,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CJ 예능과 기획사 한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프로듀스 X101의 투표 조작 의혹은 지난 7월 최종 방송 이후에 불거졌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연습생들의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프로듀스 101 전 시즌뿐 아니라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스타쉽, 울림, MBK 엔터테인먼트 등 일부 기획사에 대해서도 지난달 초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요. 당시 진상규명위원회 고소인 대표는 제작사와 연예 기획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엠넷 제작진이 특정한 연습생을 데뷔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방송 분량을 조절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넘어서 유료 투표 조작이라는 리스크를 감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출한 연습생이 데뷔를 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히 해당 연습상의 소속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작진과 소속사 간의 유착 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한 방송사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연습생들이 밝힌 내용들도 충격적이었는데요. 특히 아이돌 학교에 출연했던 이혜인 씨는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3,000명 오디션을 어떻게 보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것이다. 오디션을 안 봤으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죠. 딸은 오디션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날 조작이니 뭐니 해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1, 2위를 할 만큼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논란도 많아. 아빠라도 팬들이랑 같이 조사해보고 잘못됐으면 그 회사와 계약도 해지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 회사에서 늦어도 내년 10월까지 떨어진 애들이랑 몇 달 이내에 데뷔시켜준다고 약속을 했다네요. 딸아이는 그 회사 덕분에 아무런 일도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걸 어쩔 수가 없네요. 경찰은 오는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투표 조작은 있었는지, 투표 원본 데이터는 공개될 것인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합니다. 최근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세 때문에 예상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속보 내일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된 상태죠. 지난 9월에 이어서 내일 두 번째 구체적인 정책 목표, 또 과제가 공개됩니다. 오늘 방한하는 스티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내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예방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또 한국과 미국 간의 주요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측은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수석 대표로 나섭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벌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시. 이번 주는 계속 강조해야죠. 네.